지난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억울한 그 평가까지 초반에 좀 받았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 그 한꺼번에 닥친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정부가 저렇게 자랑하는 소위 코리아 K-방역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는 좀 인색한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편가르기가 작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것도 이렇다 저렇다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는 걸 보면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특히 우리 야당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는 화대로 나는데 야당을 보면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없지 않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고요. 지금 저쪽에 이낙연, 이재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1년 전, 2년 전에 거기를 유력주자라고 봤던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인물로만 치면 이낙연, 이재명 정도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저는 현재 야권, 특히 우리 야당에도, 국민의힘 야당에도 그냥 줄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실 제가 있습니다 하려면은 지지율도 좀 오르고 뭔가 우리 국민들이 이야 대단하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차피 그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정말 야당에 인물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준비 잘 하고 그 다음 지 혼자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뛸 수 있는 주자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요새 그 미스터 트롯 얘기하듯이 야당에 인물들이 많고 이걸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한 정말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경쟁을 저부터 힘차게 벌여 나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선거를 지난번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선 2번을 졌고 지방선거 1번, 대선 1번 졌으니까 4연패를 했거든요. 이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2022년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번에는 3월달에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탄핵을 당해버린 바람에 옛날에는 12월달에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년 후년 선거를 우리 야당이 이겨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인가? 정치라는 것은 결국 집권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 집권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집권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견제로 제대로 못하고 과연 집권할 수 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고 지는 것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길로 가면 지고 이기는 길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가 되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이후에 승리의 공식도 있고 패배의 공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어 하면 우선 승리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거슬러 보시죠. 87년 항쟁이 나고 했지만 6.29로 노태우의 직선제 수용 정면 돌파를 하면서 직선제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노태우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유력 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그때 말하면 TK가 주도하는 보수정부였지만 YS를 끌어들여서 손을 잡아서 민자당 만들고 민주화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집권을 했죠. 그 다음 97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해창 후보가 도전하는 게 되는데 우리 보수는 이인재 후보가 나오면서 갈라졌죠. 김대중 만 1년 소수 세력이었는데 보수 세력인 김종필과 손을 잡으면서 또 IMF라는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거의 대세론으로 다들 이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무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정몽준과 손잡고 그렇게 해서 이해창에 대한 비리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저쪽은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졌고요. 당시에 저도 그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했지만 경선에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승복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인데 행정수도니 여러가지 박근혜 후보와 서로 싸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상대책위원회로 당권을 박근혜 후보한테 넘겨주면서 그래도 단합했기 때문에 승리를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집권을 했죠. 근데 탄핵당한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탄핵까지 안 가도 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탄핵까지 갔냐?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끼리 전쟁을 치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친이, 친박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우리는 그냥 이기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이긴 거를 누가 먹을 거냐 여기에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때 옥색파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진박이니 병아리 감별하듯이 감별해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시끄러운 국회의원 120명보다 충성하는 국회의원 80명이 낫다. 왕당파 친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을 하다가 그때는 180석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음 제밥 갈라먹을 싸움만 하다가 우리끼리 서로 총질을 하면서 결국은 그때 튀어나갔죠. 예. 그리고 그때 저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때 야당이 앞장서서 탄핵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야할 수도 있는 거고 정 잘못했으면 아니면은 타협책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세력도 정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정권이 내놓더라도 우리가 강력한 야당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무튼 야당에서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때 탄핵 찬성파 반대파 그때 또 갈리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걸 아직도 봉합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계속 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우리끼리 총질했던 우리끼리 갈라지고 우리끼리 자기 먹을 것만 생각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거냐. 그런 면에서는 야당 자체도 통합을 해야 되고요. 서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에서 자유롭고 이것을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부와 그러한 후보 또 그러한 팀플레이로 가야
이게 승리의 공식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은 우리 보통 뭐 보수, 진보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한 30% 이렇게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쪼도 한 번도 아무튼 그 보수당 외에는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 30%. 한 번도 민주당이나 그쪽 외에는 찍어본 사람이 한 30%이 정도 되고 나머지 40%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새 말로 하면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 그리고 누가 지금 답답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로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고 희망을 줄 거냐, 그걸 갖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뭐 보수는 안 바뀌는 거고 진보는 뭐 변화를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보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하는 변화를 하는 거고요. 대다수 국민을 통합하는 안정 속의 변화를 하는 겁니다. 진보는 저게 좌파 이론에 의하면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계급 투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거를 타도하고 적으로 삼아서 타도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 반대 세력들을 강제로 세뇌하고 바꿔나가는 게 이거는 좌파의 투쟁 이론이거든요. 자, 그런 투쟁식의 변화냐 아니면 통합과 우리 안에 긍정적인 변화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수가 왜 변화를 해왔느냐? 우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북쪽이 김일성 인민공화국으로 갈 때 북쪽이 우리 미국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것, 이 자체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출생의 정체성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8.15 광복절 날 김원홍 그냥 제 원래 준비한 축사도 다 집어치우고 받아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반쪽이 합쳐져야만 이게 민주국가가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북한과 아직 합치지 못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반쪽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북한을 위주로 생각하고 국제 질서에서 벗어난 우물안 개구리 시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계의 자유진영에 속하고 자유민주를 선택하고 시장경제를 선택해서 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지도들이 세우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이걸 6.25에서 지켜가지고 우리 외관에 바부동 전투에서 낙동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많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보수 세력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원웅하고 그냥 즉석에서 제가 반박한 것은 앞으로 1탄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앞으로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우리 민족의 살아남는 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이 가장 선명하고 철학이 담긴 이야기로 당당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큰 변화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물론 군사 쿠데타로 장면정보부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쿠데타고 독재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라고 한다면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거기에서 오늘 세계 1등을 하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그리고 오늘의 수많은 우리
의무교육을 통한 교육 강국 코리아, 기술 강국 코리아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키운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온 다음에는 의료보 바로 도입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진보 정권 때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 때 이미 시작한 겁니다.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때 사회보장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복지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왜냐? 국가가 잘 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이것을 허용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것. 결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이 목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큰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자,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가서는 물론 여러 가지 광주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과가 더 많이 두드러지긴 합니다만은 과외, 사교육 과감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요즘도 지금 물론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만은 사교육을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전두환 정부 때 사교육을 없애주는 바람에 제주도에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나온 부모 밑에서 중학교 때까지 전기불도 안 들어온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라는 게 우리 아예 없어서 과외 한 번 안 했던 원희룡이라는 제주도 학생이 전국 출석을 하면서 매스컴도 타고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만약에 사교육 천국이었으면 저는 전국 출석은커녕 글쎄요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어떤 변화를 한 거냐? 가난하든 부모가 못 살고 부모가 못 배웠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똑같이 열어주자. 자기가 열심히 하면 10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술 하나 배우면 먹고 살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는 전두환 정부 때가 가장 좋았던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때까지는 저 군사 독재했던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노태우 직선제 받아들였죠. 그다음 북방 정책, 소위 소련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북한에 대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지금 남북 대화나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모든 게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냉전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지정학적인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강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포석을 보수 정권에서 과감하게 먼저 했던 겁니다.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북한 위주로 간 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밑그림들은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만들었던 남북기본 합의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김영삼 정부 가서 군사독재의 상징적이었던 하나의 금융실명제 이거는 그때는 야당도 깜짝 놀라고 감히 꿈도 못 꿨던 이런 것들을 김영삼 정부 때 해냈던 겁니다. 저는 보수는 수구다. 보수는 꼴통이다. 보수는 잘 사는 사람들만 편을 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대북 영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편입니까? 변화를 거부합니까? 아니죠. 보수가 말하는 변화는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라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경제를 키우고 우리 사회도 누구나 각자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그 권리가 보장도 받고 거기에 대한 정당하게 자기 보상을 누릴 수 있는 남탓 그리고 어떤 이 북한식의 평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경제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그냥 뺏는 약탈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고 더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득권층이라고 해서 그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열심히 살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맞춰주면서 그걸 정치적인 표만 얻으려고 하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거냐? 문재인도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그 안에 있는 소위 386 운동권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직장 갖고 제대로 사업하고 제대로 세금 내고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개인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노력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 성장 동력을, 성장의 어떤 힘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운동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운동권 정권이 자기네들이 기득권화되고 이익 집단이 되고 자기네들끼리 경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서슴지 않고 하겠다. 보십시오.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항도 아니면 국민들에게 나라 재정 상관없이 아무튼 현금으로 살포하는 거,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공항 지어야 될 수 있겠죠. 현금 진짜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나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코로나 방역마저도 정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광복절 집회하는 거는 살인자들이고, 지금 내일 또 민주노총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의 에너지입니까? 민주화의 에너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승리의 방정식을 앞으로 어떻게 짜나갈 거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보수끼리 똘똘 뭉치고 여기에서 이 정부와의 싸움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자. 이거는 대표적으로는 홍준표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모델은, 보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보수는 이제는 유통기간이 지났다. 이제는 상했으니까 버려버리고 중간에다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집권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중도를 통한 집권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안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만 똘똘 뭉치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해봤고 이미 다 졌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또 질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고민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대구 경북만 보면 참 이렇게 정부가 잘한다는 사람 있지도 않고, 또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도저히 야당 지지율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어차피 50대 50에서 한 표라도 이겨야 정권을 찾아오는 거고 선거를 이기는 거고, 이기면 모든 게 합리화되고, 지면 옛날에 예뻤던 것도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옳은 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지금은 이기는 게 옳은 게 되어버리는 세상일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이기는 거 옳은 거 이걸 떠나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 아니면 나한테 좋은 걸 못 주더라도 나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자세라도 보이는
이걸 원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한 50%로 우리가 확보해 올 수 있겠냐,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수가 우리 한 30%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걸 버리고 그러면 보수는 꼴통이고, 그러면 보수가 해왔던 건 다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의 중간 정도 어중간하게 해서 이게 되느냐. 저는 그 중간에는 실제로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찍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먹고 사기 집이고 이길 수 있는 정면 돌파의 희망을 제시할 때 거기에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중도가 편 들어주는 편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DJ가 이길 때도 그랬고, 노무현이 집권할 때도 그랬고, 이명박 집권할 때 어떻게 집권한 줄 아십니까? 실용정부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중 버스 개편,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만든 것은 환경주의자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보수만 가지고는 잘 안 됐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압도적으로 이겼죠.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그때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 내걸어서 집권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그때 민주당이 내걸기 전에 이걸 내걸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좋아지겠지.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탄핵까지 당하는 바람에 그 약속했던 것을 실현을 못 시키고 무너지는 바람에, 과연 이명박 박근혜 때 국민들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때가 옳았던 거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일반 국민들은 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은 일단 좀 양심적이고 뭔가 개혁을 하려는 이상주의자인데, 실제로 경제를 살리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은 없어,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는 과거에는 부패는 했지만 그래도 살림은 잘해, 일은 잘해, 이렇게 해서 집권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연 유능한지, 집권하면 뭐 할 건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나선 사람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심 없이 일할 그런 자세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로 정부를 잘 구성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유능하다는 거에서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고개를 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유능한 데서도 국민의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를 연전연패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네끼리 총질해가지고 분열까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다가, 보수는 기득권이고 부패고, 거기다가 국가에 대한 제대로 대안을 제시를 못해. 거기서 자기네끼리 그냥 다 갈라져 있어. 친이, 친박, 탄핵 했던 사람, 튀어나갔던 사람, 나갔다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해서 다 갈라져 있고, 막상 현재 당 지도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밤새서라도 서로 작전 짜고 이걸 고쳐나가면서 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요. 우리가 야당이고 우리가 망했다는 그 아픔, 그 비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중에 몇이나 입니까? 대구 경북 의원들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물론 김종인 위원장 모셔가지고
그동안 막말하고 이 맨날 싸우던 이런 부분은 좀 진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당을 제대로 좀 힘을 회복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자 보수만 고수하는 고집하는 이런 모델 아니 보수를 버리자는 모델 그게 아니고 뭐냐 거기에서 저는 원 플러스 원 원희룡이라서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보수를 단합시키면서 중도를 확장해 오는 거죠. 중도를 확장해 오는 것은 먹고 사니지 문제와 젊은 세대들의 미래의 희망 난 여기에 승부를 걸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민생과 미래 문제, 청년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민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눈을 다시 크게 뜨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국가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런 이슈 그런 공약 이제 준비해서 언제부터 할 거냐 근데 이제 12월부터 저도 이제는 준비 체조는 거의 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부터 한 4월달까지는 1차적인 걸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음 4월달 만약에 서울시장 이기면 저는 지금 우리 무기력하게 야당이 진짜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외교, 경제, 국민통합, 심지어는 민주주의 다 거꾸로 가고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운빨이 좋은 거예요. 그죠? 경제 그냥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올해 총선이 경제 심판 선거가 된다고 해서 실제 야당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부가 코로나에 몰릴 줄 알았더니 그냥 코로나가 번질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핑계로 재난지원금 선포하니까 심지어는 이 대구에 계신 어떤 어르신도 야 역대 대통령 중에 나한테 돈 준 사람 처음이야. 나 문재인 찍으래. 이런 분들도 해주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가 거꾸로 완전히 이게 정반대 효과를 하는 이제 그러게 되고 그 다음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심판을 받아야 돼.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가 부채를 완전히 끌어다 국민한테 돈 뿌리면서 그걸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진짜 운빨이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 이러면 저는 정권의 운빨은 거기서 마감이다. 그리고 야당도 지금은 맥없이 됩니다만 국민들은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보다 숫자 내에서도 서로 얘기를 할 거고 야당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문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야당에게 어떤 힘을 실어줘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런 것들도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특히 수도권하고 3, 40대 젊은 세대에 가면요 국민의힘들은 야당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 같죠. 우리는 탄핵을 입고 있는데 일반 젊은 세대들은 아무튼 특히 그 박근혜 정부 후반에 있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비서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상한 아줌마랑 뭘 막 결정하고 이런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미
쫙 내리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기는 거 가지고는 영원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잘못했고 흘러갔고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1을 우리 나라를 진짜 지키고 정말 가난해서도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역이었던 보수가 중심을 잡으면서도 중도와 손을 잡고 젊은 세력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자,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우선 정책이 개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당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당이 저 공수처니 뭐니 하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이 지금 너무 취약합니다. 결국 후보가 뽑히면 당과 손잡고 결국 본선 가서 치러야 되는데 당이 너무 약하면 아무리 후보가 좋아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결국 대통령 선거는 인물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그 1+1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방 안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몇 가지만 할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가 저 TK나 아니면 하다못해 충청도에서만 나왔어도 벌써 대통령이 했을 텐데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농담 아닌 농담을 듣습니다. 약점이죠. 세력이 약하죠. 하지만 이거는 보기 나름입니다. 저는 저 독자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따로 줄 서 있고 저랑 따로 형님 아우로 다 얽혀있는 그 집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에서 원희룡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신다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 가장 큰 후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바마 하와이 출신입니다. 물론 일리노이라는 시카고라는 데 가서 상원의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지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 하면서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이도에서 목포로 갔습니다. 원희룡은 제주도지만 제주도의 장점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색깔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TK에서 후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후보로 승리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주 출신을 내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정권 찾아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제가 약간 좀 얼굴이 피부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를 그 아주 귀한 집안에서 곱게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는 뭐 이재명이나 뭐 누구 못지않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조그마한 과수원 농사 87세 되시고 중학교 갈 때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냥 나무불 켜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오면서도 늘 자취하고 산동네 전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이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힘든 서민들이 살고 지방에서 살고 그다음 우리 가족들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저는 너무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남의 일 같지 않은 공감할 수 있는 저의 개인 인생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가 힘든 걸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고 자기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야당이 부자정당
그리고 자기들끼리 엘리트 정당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대학 간 다음에는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였는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한 10년간 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학생운동, 노동운동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TV 토론 딱 붙잖아요. 이재명, 이낙연이 만약에 상대방에 앉아있고 제가 이쪽에 앉아있으면 저는 20대 감옥 갈 각오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서 6월 항쟁에까지 참여를 했고 그 후에도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공장에 실제로 취직해서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했다. 근데 우리가 민주화가 됐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나는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근데 당신들은 운동권 했던 그 훈장 그거 가지고 지금 권력화되고 기득권화돼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 바로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경력, 다음 서민들과의 공감 능력 어느 하나 밀리는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저쪽이 내세우는 것들을 장점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력 때문에 한나라당 들어와서도 저건 운동권 출신이 들어와가지고 저건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저 보수 맞냐, 그런 비판과 핍박 아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위 남원정이라고 아시죠? 저희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에서 봤을 때 잘못 갈 때는 저희들이 국회의원 배치된다는 생각으로 늘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첩대기 사건, 선거자금 사건, 이해창, 최병일 이렇게 할 때 저희 소장파가 박근혜 대표를 옹립해서 천막당사로 옮겼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주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선거 이겼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도 그때 제가 최고위원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홍준표 당대표하고 있을 텐데 뭐 막 무슨 막말 사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이 다시 곤두박질 치니까 제가 먼저 최고위원들 다 총사퇴하자 해가지고 박근혜 비자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주역이었습니다. 소장파들이 앞장서서 당이 골마있는 것들을 터뜨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신 사죄를 해주고 뭔가 정화 노력을, 정부운동을 했을 때 그때는 선거도 이겼고 집권도 했고 우리는 미움을 받았지. 근데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고 전부 그냥 지도부에 잘 보이거나 아니면 힘 있는 쪽에 서는, 물론 그것도 나쁜 면 아니겠습니다만 자체 정풍운동,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소장파로서 그렇게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하는 동안에는 우리 큰 선거도 다 이랬어요. 제가 국회에서 있어서 소장파의 중심인물로 있을 때요. 제가 나오고 제주도 간 다음부터 탄핵 사태 벌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를 해야 이게 다시 당이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2007년에 당대표 아니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1등 이명박, 2등 박근혜, 3등이 바로 저였습니다. 4등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1등 1번을 했고요. 그때 2등 두 번째를 했고요. 그때 3등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이고 했기 때문에 사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도 영입제의를 소위 386 젊은피의 대표주자로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나라당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호를 외치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권이 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을 진짜 국제질서로 큰 어떤 경제나 큰 복지나 아니면 사회를 정말 정화시키는 큰 개혁, 큰 변화는 보수가 작전을 세워서
정면 돌파를 할 때 대한민국의 큰 역사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담대한 진짜 큰 변화는 보수가 해야 크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 강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수가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를 보니까 젊은 세력들이 전부 민주당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가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왜 민주화 세력 못 받아들입니까?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급투쟁 식의 민주투쟁은 안 되죠. 하지만 정치적이고 개혁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민주화, 민주주의,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수의 내용, 보수의 가치도 한 단계 더 진전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내가 보수의 개혁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젊은 층, 우리 세대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2000년에 한나라당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기서 배신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에서 주어지는 역할, 그 소장파의 역할일 때는 소장파의 역할, 사무총장의 역할일 때는 사무총장의 역할, 그리고 당 대표랑 우리 친박이든 친이든 우리가 도와서 집권을 해야 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세력을 도와서 정권을 찾아오는, 그런데 제가 회피한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3번 했고요. 제가 그 지역구 놓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구를 아직도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민주당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 탓이라고는 안 봅니다만, 다음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왜 갔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지방선거를 요 영남 빼고는 다 질 것 같으니까 남경필 경기도, 원희룡 제주도 정말 읍소 반 협박 반 해서 좋다, 당을 위해서라면 가자 해서 갔던 겁니다. 아무튼 승리를 선사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거는 탄핵 이후에 하는 거라 너무나 어려운 선거고,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빼고는 경남도 다 뺏겼지 않습니까? TK 외에는 제주도 하나 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전에서도 강합니다. 대신 당내에서 경선할 때는 이겨보질 못했어요. 서울시장 선거 경선 나가서 땡, 그 다음 대통령 경선 나가서 3등, 그 다음 당대표 경선 나가서는 4등, 등수도 계속 내려고. 이게 왜냐? 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대구가 아니라 저기 어디 저 봉화주만 나왔어도 아마 제가 도전했던 것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잠자다가 가끔씩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본선에 내보내주시면 보수의 당당한 긍지를 가지고 중도층과 젊은층을 확장을 해서 집권해올 자신이 있고,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내년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서 제 영혼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원희룡 강력하고 확실한 이런 게 아직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희룡이라는 그 무기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오늘 또 저의 이 속마음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족한 단 한 가지 세력을 확산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